한국 영화 시나리오 작가 연봉이라고 합니다. 중위 연봉이 2,500만 원이고요. 이 업계에서 상위 25%를 찍었다.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하구입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전 세계에서도 정말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하나라는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미국 유명 팟캐스트에 나와서 넷플릭스의 제작 방식에 대해서 이거 좀 아닌데? 너무 아쉽다. 그런 비판 어린 목소리를 냈었는데 2시간이 넘는 팟캐스트가 불과 며칠 만에 조회수가 500만 가까이 찍히면서 미국에서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미국 영화 시장이 넷플릭스에 의해서 주도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문제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의 제작 방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데,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맨날 똑같은 배우, 똑같은 구도, 똑같은 내용만 나오면 뭘 볼 게 있냐,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미국 영화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두 배우의 비판 어린 발언들이 어느 정도 굉장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맷 데이먼은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한 회사가 미국 영화계의 모든 걸 바꿨고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다. 뭘 바꿨다는 걸까요? 맷 데이먼 배우 말로는 미국이나 전 세계 영화가 처음 영화가 시작을 하면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각자의 인물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보여준 다음에 갈등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엔 그게 정점에서 가장 화려한 피날레를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고 감동이나 즐거움을 주는 게 그동안의 대부분의 미국 영화의 구조였다면, 최근에 배우들과 제작사들에게 넷플릭스는 완전히 새로운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130년의 미국 영화 역사상 항상 지켜져 왔던 도입부, 전개, 결말의 3막 구조가 있었다면, 그동안은 영화의 예산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가장 멋진 장면들이 나오는 피날레에 그 자원들을 퍼부었는데, 이제는 반드시 1막에 모든 자원들을 쏟아부어라. 그리고 특히 요즘은 1막도 길다. 무조건 반드시 첫 5분에 모든 자원과 돈을 쏟아부어야만 한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제작사와 배우들에게 주문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넷플릭스의 방침 때문에 맷 데이먼은 기존에 극장에 있는 영화관에서 하나의 완결된 서사를 가진 영화가 되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은 처음에는 되게 박진감 넘치고 뭔가 소재가 되게 참신하고 그런 느낌을 받아도 중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고, 또 결말이 이거 좀 보담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영화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꼭 이 두 배우들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도 이미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들은 주인공들이 우리의 목표가 뭔지, 목표를 위해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계속해서 영화에서 3번, 4번, 5번 이렇게 뇌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들을 넷플릭스가 하는 이유 다들 잘 아시죠? 사실 우리가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는 가장 많은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데,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시대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극장에서는 우리가 한 3시간, 4시간을 비워서 극장에 가고 티켓을 사고 그 자리에 앉았다 보니까 어디 중간에 끊고 나오는 게 쉽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를 볼 때는 중간중간에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면서 잠깐 스탑했다 그 다음날 보고, 아니면 심지어는 뭐 다음 주에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가능하면 고객들이 처음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관객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 드라마, 한 영화를 끝까지 보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의 시청 스타일에 따라서 컨텐츠 자체를 완전히 끌어다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런 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컨텐츠를 즐기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이 두 배우들은 생각이 굉장히 달랐죠.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제작 방침을 정말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초반에 힘을 꽝 주지 않으면 심지어 엄청나게 이름난 배우들, 감독들까지 영화계 슈퍼 갑으로 떠오른 넷플릭스한테 함이 거절을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90분, 120분의 긴 호흡으로 가야만 겨우 관객들이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대작들이 이제는 넷플릭스 시대에서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탄 어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 방식이 이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들어오고 나서 또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하죠. 특히나 요즘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몸값이 엄청나게 뛰면서 총 콘텐츠 제작비 대부분이 주연 배우 출연료로 쓰이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콘텐츠들 도대체 왜 그러냐? 오징어 게임의 제작 사례를 보면 조금 쉽게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황동혁 감독이 한국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오징어 게임의 시나리오를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쓰고 집필하고 했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죠. 자신의 시나리오를 들고 가져갔던 국내 제작사들은 이거 오징어 게임? 이거 너무 잔인하고 기괴해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극이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그렇게 계속 거절만 당하면서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는 그대로 황동혁 감독 품에서 빛을 보길 기다렸다고 하죠. 출판사로부터 한 20곳 이상 거절당했다는
한국판 해리포터 이야기 같은데 이 이야기의 끝은 아주 잘 아시죠? 넷플릭스가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점 찍었고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흥행한 작품으로 탑3 안에 항상 꼽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진짜 골 때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BBC가 황 감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유 감독님, 이렇게 글로벌로 히트한 콘텐츠를 제작하셔서 넷플릭스에서 아주 두둑하게 챙겨주셨지요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황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는커녕요, 밥 정도에 안 굶을 정도만 받았는데요, 입에 겨우 풀칠만 했습니다. 야, 이게 좀 시차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렇게나 글로벌로 히트해주고 넷플릭스에 돈을 벌어다주는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그냥 밥이나 적당히 사 먹을 정도가 됐다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한번 작품이 제작되면 그 지적재산권, 그 작품이 벌어다드리는 모든 수익과 부가적으로 상품, 콘텐츠 만들어지는 모든 권리가 넷플릭스가 독점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감독이나 제작사들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나 드라마가 한번 제작된 이후엔 그게 쪽박을 치든 혹은 아무리 초대박을 치든 한번 사전에 결정된 총 제작비에서 실에서 정말 높으면 한 20% 정도를 그 돈을 제작 마진으로 가져간다고 하고요. 특히 오징어 게임 1은 총 제작비가 한 25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감독 몫으로 한 1억에서 2억 정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황 감독이 오징어 게임 1을 한 2년을 찍고 편집했다고 하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법한데,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었다고 합니다. 한 콘텐츠가 잘 되든 못 되든 총 제작비에서 일정 퍼센트를 제작사가 가져간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마진을 높인다. 근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초가밭에 저희가 저번에는 20% 받았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25%는 받아야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나와서 장사나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 자, 그럼 한국 제작사들은 이런 넷플릭스 정책에 어떻게 대응했냐? 넷플릭스가 우리한테 주는 마진 퍼센테이지를 높이지 못한다면 제작비를 끝도 없이 올리겠다. 같은 15%여도 드라마 제작비가 50억일 때 15%랑 500억일 때 15%는 다르잖아요. 마진이 10배로 껑충 뛰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흑우야, 아니 말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영화나 드라마 제작비를 10배로 올리겠니? 네, 근데 그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와, 태양의 후예가 나온 지 벌써 13년이 됐어?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가 당시에 제작비가 130억 원이었다는데, 보신 분 아시겠지만 로케가 정말 전 세계거든요. 터키, 그리스, 유럽 이것저것으로 올라가면 그때 당시엔 와, 이젠 한국 드라마가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인데? 이런 씬들을 연출했던 게 바로 그때였는데, 그로부터 약 12년 뒤 정말 징한 휴먼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물을 찡그리게 했던 폭삭 속았수다가 제작비가 총 600억 원이 들었다고 하고요. 시즌2와 3를 함께 찍었다지만 오징어 게임은 또 10배였던 10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한국에서 드라마 한 편 제작하는 거 1000억이라고? 아니 뭐 드라마 제작팀 뭐 달이나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프로젝트를 만드나요? 1000억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후야, 넷플릭스가 미쳤다고 제작진들이 그렇게 자기들 마진 부풀리려고 제작비를 올리려는 꼼수 그런 거 봐주겠어?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넷플릭스가 한국 컨텐츠들의 제작비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 걸 용인해준 이유가 다 있는데, 그 이유는 10배가 뛴 컨텐츠 비용이지만 아직까지 한국 컨텐츠에 쓴 돈에 비해서 얻어들인 수익이 정말 미쳤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2024년 기준 넷플릭스의 모든 글로벌 시청자들의 시청시간 중에서 한국 컨텐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에서 9%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정말 미친 게 전 세계에서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일본 모든 나라 중에서 전 세계 2등이었다고 합니다. 와, 당연히 1등은 미국이죠. 그런데 이 한국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이 아직도 미국에 비하면 너무너무 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나 비싸졌다는 오징어 게임 2, 3, 폭삭 속았수다 전체 회차를 제작하는 비용이 약 600억에서 1000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대작들은 이거에 5배 가까운 규모가 든다고 하는데요. 5배?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시즌5로 화려하게 종영을 했던 기묘한 이야기가 한 에피소드당 제작비가 900억 원이라고 하고요. 시즌 전체는 5천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말이 돼? 아니 뭐 나사 프로젝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이게 진짜 말이 되나 싶은데, 넷플릭스 입장에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만드는 기묘한 이야기나 아니 뭐 종이의 집 이런 거 에피소드 하나 예산을 쏟아부으면 한국 콘텐츠는 시즌 하나가 통째로 나온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 킹성비 갓성비네요, 코리아 사랑해요 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제작비가 싹 올라왔지만 제작비의 대부분이 5년 전, 10년 전보다 차원이 다른 퀄리티를 보장하고 또 높일 수 있도록 시나리오 작가 또는 촬영 스태프들에게 예산이 편중된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제작
제작비 대부분이 주연 배우 몇몇 스타들에게 심각하게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직전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폭삭 소가수다의 총 제작비 600억 원 중에 주연 배우 2명이 가져간 출연료가 약 16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하고요. 조금 더 넓혀서 남녀 합산 주연 배우들의 총 출연료를 따지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한국만 그렇게 슈퍼스타들이 있는 게 아니고 뭐 일본, 미국도 슈퍼스타가 있을 텐데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그게 놀랍게도 다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한국과 사정이 굉장히 비슷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주연 배우의 출연료 비중이 총 제작비에서 약 20-30%라고 하고요. 심지어 미국은 더 떨어져서 약 10에서 20%라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배우들의 출연료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주연 배우들의 몸값 포션이 이렇게 많이 뛰었냐? 제작사들이 OTT에 납품하게 되는 제작사 마진의 절대값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비를 끌어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작비를 몇 배를 쓴 만큼 컨텐츠 시리즈가 망하면 그만큼 리스크가 몇 배를 커지게 되는 건데, 이번엔 진짜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연 배우들을 새롭게 신인을 발굴하고 또 그 극에 정말로 찰떡같이 맞는 배우들을 선발하기보다는 기존에 정말로 사람들이 친숙하고 유명하고 이미 검증되어 있는 배우들을 서로들 선별해서 데려가려다 보니까 출연료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다, 그렇게들 많이 요즘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렇게 뭐 호황장이 오면은 그 자체를 즐기는 게 뭐 그렇게 나쁘겠냐마는, 저는 굉장히 한국 영화 또 드라마에 아쉬운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잘 나가고 총 제작비도 많이 늘어서 제작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화려한 배우들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시는 스태프들, 또 각본, 시나리오 작가분들에게도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더 멋진 작품들을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워크넷에서 2022년에 조사한 한국 영화 시나리오 작가 연봉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이걸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중위 연봉이 2,500만 원이고요. 진짜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업계에서 상위 25%를 찍었다, 연봉을 3천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같이 먹거리 물가 비싸고 주거비 비싸고 그런 사회에서 2,500만 원, 3천만 원 갖고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심지어 한국 컨텐츠가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잘 나간다는데 시나리오 작가들한테 인센티브가 원기가 돌아가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또 새로운 재미난 컨텐츠를 짜겠습니까? 바로 이런 대목에서 허구한 날 극장에 가면 항일 영화, 경찰 영화, 조폭물, 본 것들 보고 또 보고 하는 모습들이 이런 쪽에 인센티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한국 영화가 가장 찬란하고 빛났던 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처우가 지금보다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영화 시나리오 작가 지망생들도 많고 참신한 시나리오도 시장에 많이 돌아다니고 영화 감독 입봉 루트로도 쓰이면서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그렸던 과거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미국 영화나 드라마라고 뭐 맷 데이먼이나 벤 애플렉처럼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배우들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부러운 게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처음 발굴해낸 진짜 매력적이고 찰떡같은 그런 영화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서 좋아요.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요즘에 글로벌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우리들만의 것으로 조용히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넷플릭스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제작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을 통해서 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와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